안녕하세요. 워싱턴 DC 무역관 신재원 과장입니다. 26년의 첫 번째 컨텐츠로는 올해로 벌써 4년차를 맞이한 경제지3사 워싱턴 특파원 인터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미국 경제와 현안을 전하기 위해 누구보다 바쁘게 워싱턴 DC를 누비고 계신 세 분의 특파원인데요. 26년에 대한 전망, 기회 요인 등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맹활약 중인 세 분의 특파원,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1년 만에 같은 자리에서 또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1월인데도 각종 이슈로 많이 바쁘시죠?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태규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특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워싱턴 특파원 최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는 2025년 키워드로 이상은 특파원은 거래의 시간, 최승진 특파원은 관세 소음, 이태규 특파원은 미국 우선주의를 꼽아주셨는데요. 키워드를 저는 거래의 시간이라고 잡고 싶습니다. 거래의 시간이라는 뜻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을 1월에 하게 되면 행정명령이 쏟아져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각국의 경제 통상 분야와 협상이 시작이 될 텐데, 그것은 말하자면 각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키워드를 관세 소음이라고 잡고 싶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관세를 두고 협상도 거고요. 그리고 외교 현안들을 이제 관세로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계가 시끄러워지겠죠. 보복 관세도 이루어지고,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아마 소음이 커질 거라는 면에서 관세 소음이라고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이 핵심 키워드로 꼽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좀 과장돼서 말하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 미국만 잘 되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것 같고 그런 기조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단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의 무기화를 통해서 이렇게 압박을 진행할 것으로,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망대로 흘러간 한 해였던 것 같은데 각자 키워드에 대해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 우선주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슷하게 흘러갔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 미국은 동맹국의 요구도 했지만 배려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행정부 1년 동안은 한국이나 일본, EU 같은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막대한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강화해서 미국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거래의 시간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력을 무언가와 맞바꾸려고 한다. 관세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대가하고 맞바꿔서 뭔가를 이제 얻어내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이제 미국의 소비력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 모든 것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좀 확장됐습니다. 전후 질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보호비를 받지 않아도 미국이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질서를 만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보호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좀 변했고요. 이러한 변화가 올해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조금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관세 소음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결국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수렴이 되겠지만 그 과정이 되게 시끄러울 것 같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미도 그렇고 미중도 그렇고 이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사실 연초에 제가 전미경제학회도 다녀왔는데 그때도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 여파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라고 평가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크게 틀리진 않았으나, 제가 사실 소음이란 표현은 조금 소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굉음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세 네. 미국 경제를 세세하게 전해주시는 세 분 특파원의 기사는 항상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해주신 키워드랑 관계없이 2025년에 작성하셨던 기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무엇인지
이상은 특파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현대제철의 루이지애나 공장 설립을 이제 작년 초에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게 오랜만에 좀 깔끔한 특종이었기 때문에 자랑을 좀 하고 싶고, 그게 트럼프 정부 하에서 그 각 나라의 특히 동맹국 기업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특파원들도 그러겠지만 4월 2일 날 트럼프가 이제 상호관세 발표했던 날 기억이 나는데 그 백악관 로즈가든이었죠. 날씨도 되게 좋았고 트럼프가 차트를 들고 나와서 이제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 이제 한국 관세율이 이제 25%라고 적혀 있었고 그걸 많은 기자들이 속보로 날리고 그날 바빴을 텐데 그날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행정명령 부속 서류에는 그 관세율이 26%라고 나오고 그날 저녁에 이제 관세율 공식이 나왔죠. 공식이 좀 알려지면서 뭐 무역 적자를 뭐 수입액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그게 뭐 사실 비관세 장벽 다 고려한다더니 이게 뭔가 싶었고 그리고 다음날 그 좀 며칠 지나서 뭐 채권 시장 급등하니까 부채금리 급등하니까 또 물러서고 유예를 했고 근데 이제 중국이 맞서서 대응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관세율이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145%까지 가고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하루였고 근데 그렇게 대응 혼란 속에서 하면서도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냥 없었던 일을 만들고 그것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약점을 좀 많이 노출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그렇게 일찍 노출된 게 뭐 길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당장 작년 1년을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얻을 것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에 가장 기억에 남는데 3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수갑을 차고 다른 나라 정부에 의해 이렇게 끌려간 게 전례를 찾기 힘든 이 사건이기도 했고 또 폭스턴 구금 시설에 가서 이제 현장 취재를 하고 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풀려나기로 했던 예정된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취소가 되면서 저희도 이제 동트는 걸 보면서 또 이제 숙소로 복귀해서 기사도 쓰고 좀 그랬었는데 다행히 이제 바로 다음 날 풀려나셔서 한국 분들이 이제 나와서 당국자들한테 인사를 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 그때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울컥했던 순간. 그때 좀 네, 세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루이지애나의 현장, 또 조지아의 현장, 또 상호 관세랑 관세 괴름이 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은데요. 세 분 모두 DC에 오신 지 1년이 조금 넘으셨는데 1년여간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크게 느끼신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정책도 있고 시장도 있고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최승진 특파원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그 미국이 변화했다기보다는 그 미국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했던 정책들을 많이 지웠어요. 전기차 보조금, 환경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이나 많은 걸 이제 되돌렸는데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은 바이든 정부 정책이 국민들한테는 어쨌든 전기료나 에너지 값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 맞고 하지만 이제 이런 방향이 뭐 틀리지 않다라는 점에 공감해서 크게 이제 드러내놓고 반대를 하지는 않았던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왔죠. 미국인들이 속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좀 올리면서 굳이 변화를 하면 그런 걸 꼭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민 정책이나 외교 정책도 사실 비슷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태규 특파원은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네, 저도 그 연장선 상인데 아무래도 반이민 정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이 다양한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하면 경제적으로 확실히 보상을 해주겠다. 그로 인해서 혁신을 촉진하는 거였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이 공격적인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수 과학 인재
부분도 결국 미국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것이어서 이게 그 미국 역사에서 잠시 일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계속될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계속된다면 미국의 중장기적 경쟁력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에 너무나 공감을 하고요. 제가 본 변화 중에 하나는 싱크탱크들의 몰락이라고까지 말하면 좀 과도할 수도 있겠지만 싱크탱크의 부진 이런 거를 좀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 주변의 브레인 그룹이 상당히 제한적인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싱크탱크들은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헤리티지 재단 그 정도를 제외하면 좀 무력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후보 이런 데들도 과거에는 보수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로 많이 주목을 받았고 AEI라든가 이런 데들도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데는 시장 경제 그리고 작은 정보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런 보수 성향 싱크탱크 중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라는 이런 기조로 돌아서지 않으면 본인들이 주장할 그 공간이 상당히 좁아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도 많고 합리적인 분석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러한 주장이 정책에 반영되는 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1년 내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관세 정책이 문제다 이런 비판을 백날 해봐야 트럼프 정부가 그걸 반영할 가망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워싱턴의 그 스왑프다 말하자면 오래된 딥스테이트의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약간 아무도 듣지 않는 메아리 같은 게 계속 이어지는 1년 상황이 지나가면서 또 자금줄도 상당히 제한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당장 이런 싱크탱크가 뭐 문을 닫는다든가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싱크탱크라고 하는 존재, 워싱턴의 주요한 어떤 그 플레이어가 앞으로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외부의 변화 외에도 이제 1년간 미국 경제를 밀착 취재하시면서 생각이나 관점이 바뀌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이러한 변화가 좀 상당히 좀 비가역적이다, 불가역적이다, 그리고 본질적인 변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제가 트럼프 정부 출범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레빗 그 대변인이 한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자 바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표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 같은 거는 과감하기도 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하는 굉장히 그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판받을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주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비판하기만 하는 그런 기조를 두고 트럼프 발작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TDS라는 표현을. 그래서 가끔 이제 저는 그걸 되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TDS 아닌가? 내가 자꾸 비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스스로 이제 자꾸 돌이켜보고 혹시 내가 이제 이 정책의 좋은 점을 비판하는 기조에 몰려서 잘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 트럼프 정부의 지지자 그 계층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 발짝 떨어져 생각하고 또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정부와 다른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좀 뛰어난 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견고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사실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도 그렇고 자동차 관세도 그렇고 그 미국 경제 꽤 타격을 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연율 기준으로 작년 3분기가 연율 기준으로 4.3% 성장이면 사실 좀 놀라운 정도의 성장이고 잘 버텨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고용도 사실 관세에다가 이민 정책까지 겹쳤으면 좀 이렇게 더 크게 뭔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뭐 물론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미국 경제는 지금까지 내가 봤던 것보다 더 견고하고 그게 혁신 경제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공장 다시 불러들이겠다, 리쇼어링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만에 안에 있을 전쟁이나 공급망 붕괴에 대비해서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품목은 미국으로 다시 들여오겠다. 그래서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동안 너무 이제 지식 서비스 산업 쪽에 치중해 있어서 그런 필수품에 대한 혹시 모를 사건에 대한 대비를 못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뒤늦게 그렇게 필수 분야를 가지고 오겠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최근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 나라가 제조업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뭐 기업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뭐 조그만 거 하나를 하려고 해도 카운티, 그다음에 주, 그다음에 연방 단위 규제가 엄청 이렇게 설켜 있어서 또 여기다 말하면 저기서 또 다른 말하고 이래서 진척이 좀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또 숙련공들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평균 임금 수준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상황이어서 이게 리쇼어링이 과연 생각대로 잘 될지 그리고 뭐 목표대로 중국을 따돌릴 수 있을지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승진 특파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다양한 산업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지속성 측면에서 정권이나 아니면 경기 국면이 바뀌어도 쉽게 되돌리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 원자력 정책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느 나라나 AI에 투자하기 위해서 많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AI에는 이제 전기가 필수적인 건데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원이 사실은 원자력이 거의 필수적인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AI 패권에 많이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도 관련해서 행정명령도 발표를 했고 실제로 SMR에 대해서 투자는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AI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자력 전력 생산을 위해서는 이제 그런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하나 있으면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양당의 입장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말씀 주신 것처럼 원자력이나 조선 관련된 정책을 한번 잘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나 지표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이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그 심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 작년에 이제 트럼프가 약값 인하 정책을 발표해서 이제 아마 올해부터 실행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주목을 하고 싶은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했거든요. 약값을 낮추기 위해서. 근데 행정명령 내용에 보면은 그 개인이 해외에서 약을 직구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까지도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사실 이제 관세 트럼프가 그런 수익을 허용해서까지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면은 사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또 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게 올해 아마 이제 중간선거 앞두고 약값뿐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미국 국민들이 지금 그 물가에 대한 불만들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걸 잘 잡아야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한테는 그런 약값 정책이 뭔가 한 사례처럼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상은 특파원께 여쭤보겠습니다. 25년 미국의 산업 경제 정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나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단어는 관세도 많이 등장했고 리쇼어링도 빈번하게 언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관세가 작년에는 너무 압도적이었죠. 사실은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지 좀 떠올려 보려고 했는데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관세라는 모든 것에 다 압축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펜타닐 관세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상호 관세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품목 관세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세컨더리 관세 같은 것들도 이제 실제 도입은 안 했더라도 거론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거의 만능 무기처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빈번하게 언급된 그런 단어는 역시 관세입니다. 네, 역시나 관세가 가장 많이 등장했군요. 그러면 나중에 미국의 역사 교과서나 아니면 경제 교과서에 기록될 만한
2025년의 경제적, 산업적 분기점으로 기록될 만한 사안이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관세인데요. 네. 작년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한 해방의 날, 그거는 정말 나중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게 될, 그리고 우리는 그 패널 든 그 사진, 트럼프 대통령이 패널 들고 이렇게 설명하던 그 사진을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죽을 때 돼서 교과서 봐도 그 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은 황당한 수식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고, 또 그걸 레버리지 삼아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한테 이제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이끌어내는 그런 데 이제 사용이 된 거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나는 피해를 받고 나는 지난 몇십 년간 계속 피해를 본 쪽이고 그래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가 그 관세, 상호관세 발표한 날에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좀 전에 이제 최승진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심지어 빅테크로 인한 이 서비스업의 성장은 굉장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다른 모든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예를 들면 유럽의 어떤 국가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유럽은 미국을 부러워할 거예요. 우리는 미국 같은 빅테크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성장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지금 AI 붐이 결합이 되면서 이러한 드라이브, 미국 경제가 잘 나간다라는 드라이브는 굉장히 지속적인 탄력을 가지고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제조업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제조업 부문에서 자기들이 충분하게 성장을 못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상에 비해서 너무 약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자기들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을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바라보면서 중국이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고 중국의 무서움을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재평가를 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미국의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제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재평가가 일어나는 순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때 제조업을 이야기할 때는 그 뒤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공급망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것이 왜 무서운가에 대해서 전 세계가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상호관세 발표의 날에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도 계속 죽을 때 한번 다시 보시죠. 교과서에 나오는지 제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패널을 들고 있던 장면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테리어트와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6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나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다양한 분야를 다룬 것 같은데 연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개시를 시작하면서 이미 한바탕 홍역을 치른 상태인데요. 이제 앞으로 새 연준 의장 지명부터 시작해서 연준에 대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이 강해지면 통화 정책의 정치화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 쪽 교수들은 연준 통화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면 중장기적으로 달러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도 있고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관계 이 측면에 있어서도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26년 미국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치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에 대한 장악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취임 초기 때는 이제 강력한 장악력을 자랑하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 생활비 부담이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상원은 물론이고 하원에서도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앱스타인 스캔들 문제도 아직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고 또 최근 베네수엘라 공습기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연준의 독립성 문제 또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냉철한 분석력이 돋보이는 답변에 인터뷰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세 분께 올해에 대해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우선 26년 우리 기업에게 기회의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승진 특파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또 한번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사실 그 지난해 있었던 그런 미중 갈등 과정에서 그런 이제 관세 논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미국의 약점이 좀 되게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히토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자신들의 약점의 문제는 알고 있었어도 이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온다는 건 아마 그 처음으로 느껴봤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올해 한 해 가속화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한국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조금 작년하고 저는 좀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분명히 중국하고의 문제를 굉장히 깊게 생각을 했고, 또 트럼프 1기 정부에서부터 중국과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경제 정책들을 많이 썼었던 거죠. 근데 지금 2기 정부 들어서 그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거를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한 칼럼에서 상업적인 순진함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적국, 경쟁국하고도 거래를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통한 업사이드, 그 포텐셜, 그 기회로 인한 이익을 이러한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갖게 되는 안보적인 리스크보다 더 크게 평가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갈등이 이어지겠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공급망이 분리되고 재편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다시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경계선은, 그 가르마를 타는 부분은 얼마나 필수적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분에서 필수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중국과의 이제 분리를 시도하고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보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트라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잘해주세요. 네, 내년에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에 대한 조언 있으신가요? 저는 저기 강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려는 게 조선업 부활, 그리고 또 뭐 AI를 위한 다수의 원전 건설, 이쪽 분야일 텐데, 우리나라가 가장 큰 강점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여전히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 1년 내내 기다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제일 궁금하고 들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2026년에 키워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태규 특파원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돈노 독트린 가장 많이 등장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국의 서반구에 대한 리더십 확립이라는 원로 독트린과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딴 조언인데, 최근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로 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백악관 공화당의 측근들도 다들 들뜬 분위기고, 또 이 여세를 몰아서 그린란드 영향력 강화나 쿠바나 콜롬비아에 대한 통제 강화, 나아가 서반구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석유, 그리고 뭐 불법 이민자 차단 같은 등의 조치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미국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상은 특파원의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히토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급망 상료 부분에서 중국의 장악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걸 멈출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이 하신 얘기였는데, 천하장사라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제 그 비유가 상당히 적절하고, 미국이든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산소에 해당하는 것이 히토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이 중요하구나, 이 모든 우리의 삶에서 사용되는 이 모든 것의 흐름에 저 상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신경을 못 써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 동맹들과 함께 하자는 게 미국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동맹을 압박하고 좀 팔을 비틀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미국의 향후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모순을 잘 풀지 못하면 오히려 미국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로서는 또 이러한 흐름에 잘 올라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최승진 특파원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작년 키워드로 저희 이상원 특파원께서 거래의 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서 약간 연장선상에서 올해 키워드를 구애의 시간이라고 하고 중간 선거 앞두고 트럼프가 이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낼 걸로 생각을 하고 사실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표기 때문에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유권자들한테 많은 그 구애에 나설 거라는 의미에서 구애의 시간이라고 붙였고 사실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들한테 항상 불리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트럼프도 1기 때 하원에서만 40점 넘게 이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탄핵까지도 갔었고 트럼프한테는 그런 악몽 같은 일들이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뭐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값이나 정책처럼 지금 왜냐면 유권자들의 제일 불만이 물가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외교 정책이나 이제 뭐 이민 정책도 아마 지금 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고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을 무엇이든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중간선거 결과 자체도 올해 큰 뉴스가 되겠지만은 그 중간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 기자들한테는 많은 뉴스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애의 시간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돌로 독트린, 히토류, 또 구애의 시간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해두고 26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대한 특파원 세 분의 시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내년에도 뵙길 바라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안녕하세요.